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서머셋 모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음의 대표작이 많죠. 우선 스치는 것은 인간의 굴레, 그리고 달과 6펜스, 고갱의 생애를 모티브로 했다는 그 달과 6펜스, 매우 유명하죠. 그런 쟁쟁한 작품들 사이에 껴서 조금 덜 알려진 것 같기도 한 서머셋 모음의 면도날이라는 소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머셋 모음이 1944년에 지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기적 자아의 두려움이나 욕망을 넘어서서 영혼의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평화를 얻으라 라는 대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기적 자아의 두려움이나 욕망을 넘어서서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자아의 두려움이나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말이 또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길 꺼려하지만 사실 두려움이 많이 내재되어 있죠. 욕망이 너무 커서 그 안에, 저 안쪽에 가려져 있는 두려움의 존재를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참된 평화를 얻으라.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책은 지성에서 영성으로인가요? 이어령 선생님의 책이 생각나네요. 언제 기회되면 그 책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머셋 모음, 잘 알려져 있지만 생애를 좀 축약해 볼게요. 1874년 파리 주재 영국 대사관의 고문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10살이 될 때까지는 영국의 휘치테이블이라는 마을과 프랑스 파리를 오가며 자랐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은 독일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런던에서 얼마간 의학을 공부하다가 첫 소설인 람베스의 라이자가 베스트셀러가 되자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신 그런 작가로서는 굉장히 잘 풀린,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사셨던 분 같아요. 몸은 결혼을 하고 다른 여인들과도 사귀었으나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건 좀 충격이었어요, 저에겐. 그의 소설들을, 그 두꺼운 소설들을 다 보았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짐작이 되지 않았거든요. 뭐 반드시 소설에 드러내야 된다고는 하지만 중년 정도에 지었던 작품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굉장히 그런 자유분방함보다는 금욕적, 윤리적, 뭐 이런 좀 자기 극복의 그런 주인공들을 주로 묘사하고 있었던지라 조금 이 인생 후반에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의외이기도 합니다. 1927년 프랑스 남부에 정착하고 사교육에 활발히 참여하셨다 하고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스파이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서머셋 모음이 쓴 70여 권의 책 중에는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인간의 굴레, 달과 6펜스, 케이크와 에일, 그리고 자전적인 서밍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극작가로도 유명하고요. 1965년에 91세를 일기로 타계하신 분이에요. 제가 인간의 굴레나 달과 6펜스를 머릿속에 염두하고 그의 이 연대를 생각한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 현대에 가까운 시절에 세상을 사셨네요. 저는 한 1800년대 를 주로 살다가 가신 그런 분인과 같은 이미지가 조금 있었는데 여러모로 서머셋 모음을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재발견하는 그런 오늘이었습니다. 자, 책 속의 문장이에요. 그에게는 야망이 없다. 유명해지겠다는 욕망도 없다. 공인 같은 것이 되는 건 딱 질색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지금의 자신 이상이 되려고 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는 너무나도 겸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모범으로 내세우지 못한다. 그러나 몇 명의 불확실한 영혼이 마치 존벌레가 촛불에 다가가듯 자기에게 다가오면 진정한 만족은 결국 영적인 삶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자신의 빛나는 신념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내 소설의 주인공 그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지. 이 책 면도날은 소설같이 읽히지만 사실은 몸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회상하는 글을 모은 것이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사건에 직접 참여하기에 그는 이야기를 하는 자임과 동시에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이런 면도날이라는 제목이 붙었을까? 몸은 책 서문에서 힌두교 경전 우파니샤드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날카로운 면도날은 그 위를 밟고 지나가기 어렵다.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길도 어렵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주인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가 봐요. 책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영적 근육을 개발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면도날의 한쪽에는 안정을 추구하며 획일성이나 사회적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 방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더욱 큰 추구 과정에서 자신을 승화시키려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의식적으로 후자의 길을 택하지 않죠. 서머셋 모음은 후자를 택한 사람을 신기하게 여기고 이것을 작품의 씨앗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서머셋 모음이 쓴 책들은 영어권에서만 모두 4천만 부나 팔렸어요. 그 중에서도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네요. 저에게는 이 책이 가장 나중에 만나지고 가장 덜 친숙한 책이었는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군요. 예.
1920년대와 30년대의 파리와 시카고, 런던, 프랑스 남부를 배경으로 쓴 이 책은 처음부터 독자를 끌어들입니다. 특히 인물 묘사가 극히 아름다워요. 이 책이 계속해서 많이 읽히는 까닭은 이 묘사가 극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소설의 주인공 레리 데럴의 눈을 통해 전해지는 영적 신비에 대한 편린들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물들에 대한 골격 정도만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오늘은 이 책의 느낌이 시달타와 장자와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특히나 시달타나 헤르만 헤세의 다른 작품들과 연대도 비슷하고요. 전후 세대에게 이런 영적 그 편안함을 그리고 영적인 어떤 자양분이 좀 필요하지 않았었던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더 많이 당시에 인기를 끌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지금의 눈으로 보면 불편하고 전후에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았던 것도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자본에 잠식당하기 이전에 그래도 생의 어떤 고귀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지금 너무 풍요롭고 편리한 그런 안일해지기 쉬운 그런 조건에 우리 살고 있지만, 이렇게 여유 있는 환경에서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좋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앞서 읽어드린 부분 중에 제가 조금 저의 견해는 다른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영적 근육을 개발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에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 부분인데요. 글쎄요, 그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그 아주 미숙한 단계이긴 하지만 일단 그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이걸 단기간에 어떻게 해보겠다,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의 방향을 좀 이 나침판을 좀 돌려놓고, 그러고 천천히 조금씩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기만 하는 정도로 해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리 괴롭고 그리 재미없는 지루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막 더 재미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인물들에 대한 소개해 볼게요. 먼저 주인공 레리와 이사벨의 사랑 부분이에요.
주인공 레리 테럴은 전쟁 중에 프랑스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한 미국 젊은이입니다. 그에게는 시카고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매력적인 처녀 이사벨 브래들리라는 약혼녀가 있어요. 두 사람의 결혼에 장애가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리가 이상하게도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에게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약간의 수입이 있기는 했죠. 하지만 이사벨과 그녀의 어머니는 남자라면 당연히 사무실로 매일 출근을 해야 하고 지금처럼 눈부시게 성장하는 세계 경제에서 누구보다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약혼녀 집안의 한 친구인 그레이 마투리는 백만장자 아버지를 둔 좀 단조롭기는 하지만 아주 유쾌한 젊은이입니다. 이 그레이의 아버지가 레리에게 평생 자리가 보장되는 그런 잡을 하나 마련해주고요. 본인의 회사에 마련해주고 레리에게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런 낙하산짜리를 제안을 했는데도 레리는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런 태도가 전쟁 후에 사회에 적응하느라 그러는 것이라 여기죠. 그래서 그가 파리로 가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에도 약혼녀 이사벨과 그녀의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혈기쯤으로 생각했더랬죠. 거기서 눌러 앉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약혼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레리가 파리에 가서 한 1, 2년쯤 살고 온다는데 합의를 해줘요. 레리가 파리에 도착하자 사람 좋은 이사벨의 아저씨 엘리엇 템플턴이 파리 상류사회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손을 내밀죠. 레리에게요. 그런데 우리의 레리는 변변한 파티복 하나 가져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호텔도 싸구려 호텔을 잡습니다. 그렇게 파리에서 그의 생활이 시작되고요.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 약혼녀인 이사벨이 레리를 찾아옵니다. 서로 다른 점이 많아도 두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이사벨은 때가 되면 레리도 자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허리띠를 조이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좋은 물건도 드리고 아이들도 낳으면서 어엿하게 엄마의 기대처럼 사회에서 요구받는 것처럼 그렇게 어엿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그 레리는 지금 그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풍요로우며 이사벨 또한 당신도 또한 나와 함께 여행도 하고 지적 영적 추구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자고 설득합니다. 두 사람의 삶의 노선이 완전 갈렸던 거죠. 이처럼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짐에 따라 레리와 이사벨은 둘은 결국 파혼하게 이릅니다. 1년 후 이사벨은 그레이 마투린, 그러니까 레리의 친구였죠. 그 젊은이와 결혼하게 돼요. 이사벨은 레리처럼 그레이를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무튼 간에 결혼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제 레리는 영적 여행을, 그의 인생을 살아나가겠죠. 서머셋 몬은 레리가 삶에는 물리적 안락함보다 더 귀중한 무엇이 있음을 어느 순간인가 깨닫는 그런 비교적 정상적인 젊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해요. 레리는 어차피 삶에는 안전함이란 것이 있을 수 없음을 알고 그전처럼 낙천적으로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미 그런 물리적 안락함보다 더 귀중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석가모니 시달타 같은 경우, 시달타 왕자 같은 경우에는 왕자로서 그 힌두교하의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호사와 사치, 탐닉, 그런 것에 빠져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탕진을 하고 오히려 그 왕자에게는 그런 삶을 강요했다고 해요. 이 시달타가 어려서부터 영민했기 때문에 출가를 해버리거나 다른 세상을 어쨌든 접하면 안 될 거라는 걸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예언을 받았다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출가해서 혹은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시대의 빛을 밝힐, 인류의 빛을 밝힐 인물이 되리라라는 예언이 있었어서 그 왕국에서는 시달타를 어려서부터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일부러 그 왕자의 자리에 가두어두기 위해 그런 향락과 외부 세계와의 철저한 단절 하에서 그를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그 자기가 누렸던 그 향락, 탐닉,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할 수 없는 자기의 욕망, 끝갈 데 모르는 그런 향락의 탐닉, 그런 자기의 본능에 넌덜머리가 나서 시달타가 어느 날 번뜩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차단했던 외부와의 열린 틈새에서 목격한 어떤 그런 속세의 모습들이 자극이 되었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자기의 끝없는 욕망, 이런 것에 스스로 넌덜머리가 쳐져서 이것을 이 왕궁에서는 도저히 내가 끊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서머셋 모음의 주인공 레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아니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런 진리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오히려 이 레리의 사례가 소설 속 인물이지만 이 사례가 보다 더 우리들에게 가까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 모두가 다 시달타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삶의 방향의 전환의 그런 계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레리는 전쟁터에서 전날까지, 바로 직전 날까지 생기가 넘치던 친구들이 다음날 싸늘한 시체로 변하는 것을 보고 살아있는 동안에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요. 그는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삶에는 더 위대한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됩니다. 책에 레리가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 서머셋 모음이 레리를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모음은 레리가 스피노자와 데카르트를 읽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나 모음을 더욱 놀라게 하고 레리에게 큰 흥미를 느끼도록 한 것은 레리가 벨기에 서부의 플랑드르의 신비주의자 루이스 브레크에게 관심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모음은 궁극적으로 레리에게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다음 해부터 레리는 프랑스 수도원에 머물며 신비주의 서적을 읽으면서 머리를 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구도의 길을 걷는 거죠. 수도원에서요. 자, 그는 수도원의 삶을 택하는군요. 시달타도 처음에는 왕궁을 나와서 이 수도원격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당시에 무슨 시설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겠지만 그런 여러 그 공동체가 모여서 구도의 길을 같이 하는 그런 곳에서 머물렀었다고 해요. 한동안은 그런 장소를 여러 곳 이렇게 옮겨가면서 깨달음과 비움의 길로 나아가셨죠. 그렇게 레리도 프랑스 수도원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었군요. 그러기 위해서 프랑스 석탄 광산과 독일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기도 하고요. 동아시아를 오가는 선박의 갑판 선원으로 취직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인도의 뭄바이에 3일간 정박해요. 정박의 마지막 날 레리는 갑자기 인도가 자기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남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죠. 프랑스에서 다시 인도에 머무는 삶으로 전환이 된 거군요. 서머셋 모음은 주인공들을 몇 년 간격으로 다시 만나서 그들이 그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시 또 들려줍니다. 레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남았었잖아요. 그 레리는 쉬리 게네샤라는 도통한 구루가 지도하는 아슈람 수행 공동체예요. 이 아슈람이라는 곳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산꼭대기에서 삶을 뒤바꾸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한편 이사벨과 그레이, 이사벨은 레리의 약혼녀였고 그레이는 레리의 친구였죠. 그 둘이 결혼을 했고요. 그 둘은 1920년대에 크게 재산을 모았으나 대공황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두 사람은 재기하려고 애쓰면서 파리에 있는 엘리엇 템플턴의 아파트를 빌리죠. 엘리엇 템플턴은 이사벨의 삼촌이었죠. 그의 아파트를 빌리지만 전 재산을 잃어버린 남편 그레이는 심한 두통에 시달려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에게 인도 그 아슈람 생활을 했던
레리가 찾아옵니다. 그는 일종의 최면술 같은 방법으로 그레이의 두통을 치유해줘요. 이후 서머셋 모음은 프랑스 남쪽으로 이사를 가서 엘리엇 템플턴의 이웃이 됩니다. 그 파리의 템플턴이요. 파리의 이사벨의 삼촌이었던 템플턴의 이웃이 되었어요. 템플턴은 건강이 이미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안 나타나면 잊혀지고 말지 하면서 각종 파티나 행사에 반드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요한 목적은 유럽 사교계에서 인정받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미 말년에 접어든 그는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서머셋 모음은 템플턴에 대해 특별히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익명성을 좋아하고 지위나 돈 같은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주인공 레리와 대조시키기 위한 의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놀랄 것도 없이 템플턴 삼촌은 외롭고 불쌍하게 죽고요. 독자들은 레리야말로 흔하지 않은 침착성과 만족감을 가진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레리, 인도의 아슈람에서 공동생활을 했던 레리는 수도원이나 아슈람 같은데 갇혀 사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자기의 적성에 더 맞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요. 요즘의 추세로 하면 이런 성과 속의 분리가 없는 것, 속세에서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아직 트렌드라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네요. 저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렇게도 부르더군요. 속세에서 가출하기. 네, 어디 가출해서 어디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수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속세에서 살되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함께 해보실런가요? 이 책 면도날의 주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기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사랑은 최고의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랑으로 상심하는 이사벨에게 서머셋 모음은 이야기합니다. 열정이 사람의 삶을 망치거나 생산적인 삶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이죠. 놀랍지 않나요? 저희는 열정을 부추기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저도 한때 나의 강점은 열정이다. 난 열정적인 여인으로 살겠다. 불살았었거든요. 그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랬는데 어떻게 지내다 본 삶이 저의 이 방향을 바꿔놓으네요. 서머셋 모음은 계속 이야기해요. 레리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레리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얻은 즐거움은 절대자를 찾아서 얻은 기쁨에 비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그 기독교 신자분들께서는 금방 와닿으실 것 같네요. 뭐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절대자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떤 그런 깊은 심연의 영혼을 발견한 그런 기쁨에, 그것과 함께하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라는 정도로 제가 고쳐서 읽어봅니다. 이 책 면도날은 결코 감상적인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각 인물들의 동기를 분명히 밝히고 각자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여주죠. 어느 특정한 사물이나 인물의 삶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우리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줄 포괄적 가치를 택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그리고 이사벨은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만 레리는 신의 현실성을 체감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았죠. 레리의 삶은 우리가 우연히 영적 은혜를 받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깨달음을 삶의 목표로 삼고 곁길로 가는 길 없이 꾸준히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서머셋 모음이 인정하듯이 이 책은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테마에서는 해피엔딩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레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단어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이런 정도로 바꿔보죠. 그런 삶을 보았다고, 레리를 통해서 그런 삶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인데 반해서 다른 인물들,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강박관념과 사회적 통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죠. 이들이 자신의 고정관념과 불안감에 따른 운명을 가지고 그 운명의 노선을 따라갔던 반면에 레리는 진정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갔던 겁니다. 서머셋 모음이 마지막으로 레리의 소식을 접한 것은 레리가 자기가 쓴 책을 그에게 보내왔을 때예요. 그 책에는 술라, 로벤스, 괴테 같은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에세이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몸의 생각에 이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에서 인생에 성공한 의미 있는 인생을 실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서머셋 모음은 특별히 종교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그냥 세속적인 사상가, 소설가였고요. 작가로서 인물의 인간성을 해부하는데 매우 능숙했지만 그는 레리에게서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의 많은 주인공들 중에서도 이 레리라는 인물은 빛이 났던 것 같아요. 다른 인물들은 모두 삶을 기본적으로 생존과 타인의 인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했던 반면에 레리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살면서 좀 더 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몸은 레리가 20살일 때 처음 만났죠. 그 나이에도 그는 이미 세속적인 허영이나 욕심, 걱정에서 자유로운 듯 보였습니다. 일종의 영적 비밀을 발견한 그는 세속적으로 남보다 앞서는 것,
그런 것 따위에 연연하지 않았고 오로지 활력을 가지고 살아 있음에 황홀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레리라는 인물은 도가의 책 장자에 나오는 완전한 인간, 장자에서는 지인이라고 표현하죠. 그 지인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을 얽매고 있는 두려움과 욕심에 고리를 꿰뚫고 들어가 그 후에 그 속에 저 깊은 곳에 안온한 중심에 이른 그런 사람의 현현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책 면도날의 강점은 사람들이 삶에서 택하는 다른 길들과 그 길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삶을 가져다 주는지, 어떤 삶으로 펼쳐져 보이는지, 펼쳐주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서 있느냐,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선택들이 계속된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결국 점점이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그 점점이 연결이 되어서 어떤 삶의 궤적을, 내 삶의 궤적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결국 다 나의 선택과 나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는 행동과 결단을 통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나의 진로 선택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서머셋 몬의 면도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가, 좋은 선택이 여러분 앞에, 제 방송의 청취자분들 앞에 펼쳐지시기를, 좋은 선택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